일주일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이 베일을 벗고 있는데요. 인수위는 꾸려졌고 이제 첫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실현될 것인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MB 사면을 결정할 것인가 등등등등 복잡하게 돌아가는 판을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읽어봅니다. 돌쇠 토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 15일 전에 돌쇠 토론 진행했었잖아요. 네네. 반응이 굉장히 그때 뜨거웠던 거 아세요? 거짓말 같아요. 뭐 제가 유튜브에 미리 좀 깔았습니다. 아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응이 뜨거웠으면 15일 만에 불러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뭐 자주 나와라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뭐 저는 뭐 새롭지 않아요. 아, 늘 저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아니죠. 사실은 그때 1회 기획됐던 건데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2주 만에 다시 똑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 제가 당황하고 있죠. 저 윤태곤 실장 오늘 대탄 거 다 알고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당황스러운데. 대타라도 가끔 불러주십시오. 아니 사실은 당황스러운 소식이 두 분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 진짜로 타전된 게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회동이 무산됐다. 이게 뭐 이유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 그냥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게 여기 행간에 뭐가 숨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분 나쁘다라는 감정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좀 기분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의제 선정과 관련해서 계속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MB 사면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의제가 사전에 상당히 노출된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형식의 그런 느낌을 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청와대나 예. 그 인수위 쪽의 기자분들하고 통화를 다 했는데 예. 청와대 중요한 관계자들이나 인수위 관계자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건데 어제 예. 의제를 얘기를 하고 청와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 있었다. 점령군처럼 왜 행사를 하느냐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예. 좀 감정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렇겠죠, 당연히. 특히 이제 MB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폭탄 돌리기 같은 건데. 누가 하느냐. 예, 그거를 당선인 쪽에서 조금은 좀 일방적으로 대통령한테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졌어요. 게다가 거기에 이제 김경수 지사 사면까지 같이 엮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물론 이걸 당선인 측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물론 측근이라고 이제 하는 권성동 의원이 말씀하셨죠. 윤 핵관 중에 한 사람인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건 마치 무슨 사면 나눠 먹기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네네. 특히 MB 사면 문제가 거론되면. 그리고 또 불편한 기류가 흘렀던 게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입으로 뭐 민간인을 사찰하고 등등의 얘기가 나와서 청와대가 즉각 반응을 했어요. 그쵸.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민정수석실 폐지의 구실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임기 말에 공공기관 인사 지금 공석이 돼 있는 걸 두고도 그건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했죠. 우리와 협의해달라. 그 얘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것도 약간의 이제 불편한 기류가 흘렀던 건데 그런 것 등등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합쳐져서 오늘 회동이 무산된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있는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분위기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쥐들이 뭔데? 처음부터 세게 나오네. 이런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이상한 기류는 흘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날 것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런 느낌을 청와대에서 그런 워딩을 쓰더래요. 느낄 수. 그런 워딩을 썼대요. 청와대 관계자가. 네. 지들이 뭔데 이렇게 막 미리 막 사석에서 뭐 이제 그런 얘기 사석에서 했겠죠. 물론이겠죠. 근데 저도 어제 이제 이런저런 방송을 하면서 좀 찜찜했던 대목이 아무리 의제가 없이 격식 없이 1대1로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사면 같은 예민한 의제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먼저 공개해서 우리는 이거를 제안할 테니 대통령께서 받아달라.
라는 식으로 이건 사실은 일종의 그 여론을 동원한 공세를 취한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잘 안 하던가요?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래요? 더군다나 사면 같은 예민한 문제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문제는 예, 예, 사후에 나와서 예. 당선인이 이런저런 건의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도 사후에 하게 되면 부담이 덜해요. 근데 사전에 이건 내놓고서 이거 받으라라고 하면 분명히 사실은 현 대통령 그를 지지하는 진영에는 이 사면 반대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높다고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종의 이제 이 자가당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 대통령의 적폐 수사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적폐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은 그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자가당착인 문제인데 예. 이거를 저렇게 사전에 까놓고서 압박하듯이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네요. 청와대가 불편하다는 것을 지금 뭐 드러내놓고 표현한 것이다. 그럼 다시 약속이 잡히긴 하겠습니까? 조만간? 관례적으로 그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있죠. 취임식 전에.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 기간 이게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요. 만나셔야죠. 그래서 정권 인수와 관련해서 예. 뭐 현재 대통령 뭐 그리고 당선인 서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도 국민한테 보여줘야 그렇죠. 국민들이 좀 안정감 음. 갖고 안심하죠. 두 분이 불편하고 싸우네? 이러면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만난다면 다시 약속을 잡아서 만난다면 그때는 뭐 MB 사면 얘기가 나오긴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제는 못 꺼내는 거예요? 사전에 의제를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공개를 하지는 않겠죠. 그냥 조용히 만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뭐 MB 사면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원석 전 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가 있고 또 17년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사면하는 정치가 반복되는 게 과연 그게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며 과연 그게 법치주의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씨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만 이제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몸이 아프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일종의 이제 핑계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냥 고령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몸도 안 좋다고 그러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서전 내서 그 자서전에 쓴 내용을 보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추징금 등등 기타 형벌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다는 이유로 사면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구나. 이제 이런 관념을 저는 재생산할 뿐이고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차제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면권 자체에 대한 회의를 왜 좀 그러냐면 느끼신다? 그거에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 최고 통치권자가 갖고 있는 사면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나라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의 의견은 사면 반대, 장성철 교수님. 박원석 의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어제부터 저 논리를 반복하더라고요. 어제부터 제 얘기에 동의한다면서 사면을 찬성해요. 동의하는데 해줬으면 좋겠다는 법적인 말씀.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박원석 의원님의 생각이 맞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고유한 결단인 사면을 현재 대통령과 당선인이 같이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본다면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현직 대통령께서도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할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지점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 있었던 수보회의 때 대통령께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6번, 7번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국민 통합이 큰 명분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라로서는 불행한 일이고 국격에도 문제가 있으니
좀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희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 얘기는 거기에 왜 나오게 된 거라고 두 분은 보세요? 그건 권선동 의원이 갖다 붙인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MB는 왜 사면 안 하냐 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식의 해석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김경수 동시 사면을 위해서 남겨둔 카드다. 100% 맞을 거다. 이렇게 어제 인터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왜 안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런 얘기 막 설이 좀 돌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관측, 고 연장선상이다. 네. 근데 어쨌든 윤핵관이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런 식의 해석을 하고 한편으로는 MB는 사면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뭐 동의하세요? 이것도 동의해가지고 제가 권선동 의원님하고 친하고 잘 알아서 네, 이 네. 방송을 지금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고 잘못된 말씀을 하셨다. 어제도 뭐 박원석 의원님하고 얘기 많이 했지만 이 사면이라는 문제를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복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동시에. 네. 그러면 도대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결과는 뭐냐. 적폐는 사면된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현 정부의 정당성 측면에서 이게 맞는 결론이냐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기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 하니까 그러면 새 정부가 하면 됩니다. 네. 그걸 왜 현 정부가 하라고 그 공을 넘겨요? 그 얘기 진짜 그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시점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일단 결자해지 차원이 역사에 아닌가. 기록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역사에 기록되는데 좀 누가 너그럽게 사면했냐. 마음을 좀 가지세요.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꼭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너그러워지래. 자, 여기까지 일단 요 얘기는 좀 해보고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청와대 이전 문제입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일단 공약은 윤 당선인의 공약은 광화문 청사로 간다는 거였는데 지금 저희가 이 취재를 해보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가 확정은 아니다. 오늘 확정이라고 보도가 난 데도 있는데 확정은 아니래요. 확정은 아니고 거기도 검토하고 있고 그냥 기존의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까지도 지금 가능성은 제로고 그건 제로고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등등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까지라고 합니다. 용산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국방부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교수님? 기본적으로 장소가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집무하는 곳, 관저로해서 생활하는 곳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 그 정도의 경호를 할 수 있고 경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는 거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이미지를 주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국민과 함께 친근한 대통령이 된다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는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청와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셨고 청와대를 없애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금은의 대변인도 다양한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청와대는 안 간다.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확실하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대통령만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30% 인원을 줄이더라도 대략 한 400명 정도의 청와대 인력이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그만한 공간은 국방부 청사밖에 없다. 그래서 용산 국방부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가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저는 그냥 청와대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소신이 박 회장님 어떠세요? 어쨌든 청와대가 제왕적 권위의 상징 비슷하게 인식돼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대통령이 다 나오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그걸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전에 이 얘기를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 아니죠. 취임 전에 이 얘기를 했다가 이게 그 경호와 보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걸 포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현재 청와대는 제가 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의 군 기지와 같다는 거예요. 요새화돼 있는. 요새화돼 있고 대공방어 시설 다 갖추고 있고 지하 벙커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청와대 경비를 뭐 수방사
그다음에 경찰의 그101 경비단 등등에서 2중 3중의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호상의 필요를 광화문으로 나올 경우에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청와대 인력이 아까 4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건 대통령 비서실 인력이고 경호 인력이 또 500명쯤 됩니다. 아, 경호 인력만 예. 500명이에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자칫하면 광화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 시민들과의 가까운 소통은 고사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그리하여 나오는 용산 국방부 이전론에 근데 그거는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지금 군사 기지입니다, 사실상. 근데 글로 들어가는 게 현재 청와대에 있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그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좀 바꾸고 그 인식을 바꾸고 청와대의 경호 경비 이 보안의 수준을 좀 낮춰서 시민 접촉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좀 무리하게 단기간 내에 지금 예. 60일 남았는데 추진하려다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을 하더라도 세종시 이전 문제도 과거에 제기됐던 적이 네, 있잖아요. 네. 이전을 하더라도 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충분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면서 이전을 해야 되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보다 청와대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용산 이전론에 찬성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용산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한 건물 안에 참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청와대는 여민관에 대통령 혼자 덩그러니 지금 직무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 보고하러 가려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건물에 모여서 일하는 장점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런 건 충분히 있는데 현재도 보면 여민 일관에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요. 문제는 여민 일관 집무실에 잘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관까지 가려면 이제 500m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본관 집무실도 이용하시려면 이용하시는 거고 실제로 여민관 거기만 집무실도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예.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예, 잘 예. 없어요, 대통령이. 아, 본관에 있고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관저에 있었죠. 본관도 출근을 잘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네. 그거는 좀 본관에는 그럼 참모들 다 모여 있어요? 아니죠. 그것도 거기 아니죠. 대통령 혼자 있죠. 그게 거기도 문제인 겁니다. 혼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민 1, 2, 3관 건물을 통폐합해서 네. 새 건물을 거기다 하나 짓고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본관은 행사용 장소, 예. 그다음에 관저는 숙소 이렇게 예.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옮겨서 한 건물에 이용하는 거 외에 뭐 다른 장점이 없다면 그냥 청와대에다 그럼 새 건물을 하나 지으시는 건 어떠냐? 저는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방법이라고 아이디어다. 봅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표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겠다라는 그 진정성만큼은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수위가 할 일 많거든요. 네. 집권 초기에 중요한 일 많습니다. 근데 청와대 나오냐 안 나오냐 용산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그렇죠. 이 에너지를 소비할 시기인가? 좀 회의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광화문 와가지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요, 그 동선에 따른 경우, 그로 인한 어떤 시민 불편, 그때 이 교통 차단해야 되고 통신 차단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 현재 청와대를 좀 더 개방하고. 미국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이 국민들이 방문해가지고 다 안에 견학하고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거 마련하면 되는 거고. 지금도 청와대 견학할 수 있지 않아요? 신청하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까다롭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낮춰서 시민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한다는 거는 장소가 주는 상징성도 있지만 실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더 사실은 저는 오늘 기대했던 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두 분이 회동을 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나도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광화문 대통령 이거 청와대 떠나는 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이거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당선인께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게 오늘 회동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청와대를 떠나서 광화문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주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자는데 일치하시네요. 의견이. 네,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도 많이 들 거예요. 다양한 시설들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지금 청취자 의견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혜진님은 반대시래요. 왜냐?
국민 혈세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전 문제 그래서 반대하신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청와대가 제왕적 공간 맞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떠나주세요 하는 또 2045님 의견도 있고요. 자,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한 가지 더 논의할 게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또 급하게 찾아오네요. 지방선거 모드로 가고 있는데 경기지사에 유승민 전 후보, 유승민 전 대표 차출론이 지금 막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장성철 교수님도 뭐라고 저 SNS 쓰신 것 같던데요. 출마하신다 그러면 제가 가서 청소라도 하겠다. 제가 방송 다 그만두고 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가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이제 험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번에도 5% 차이로 졌고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급이 나가야 된다라는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아, 경기지사는? 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는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경기도지사도 이제 대선 후보급.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를 출마할 수 있는 국민의 후보군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원희룡 지금 기획위원장 네. 요 정도인데 이분들은 한 분은 국무총리 가고 한 분은 정부의 장관 자리를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 나머지 자원은 유승민 전 대표밖에 없다. 유승민 대표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 관건은 네. 유승민 대표가 아니 나는 대선 후보인데 나보고 왜 경기도지사 나가라고 그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018년도에 서울시장 나가세요라고 주위에서 건의했더니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였군요. 이번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셨대요. 예를 들면 어제 어떤 기자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예전에는 뭐 서울시장 나가세요, 뭐 경기도지사 나가세요 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제는 차근차근 듣더래요. 얘기 자체를. 그리고 오늘 또 측근들하고 모여서 나 진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한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런 보도가 나간 것 자체가 유승민 전 대표 측 아니면 측근들이 흘린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 스타일은 뭐냐면 이게 팩트와 틀리는 기사가 나가면 바로 반박 입장을 내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보도가 나간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당에서도 필승 카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승 카드라고 당에서도 생각하고 본인도 이번에는 의사가 아주 없진 않은 것 같다는 말씀. 아니 지금 안 하시면은요 5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정계 은퇴 각이에요. 이거 안 하시면. 놀면 뭐하니 이런 그렇죠. 분위기예요. 자, 박원석 의장님. 아니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마지막 얘기가 핵심이죠. 차기 대선이 5년이 남았는데 유승민 그 의원이 포기할 게 아니라면 5년간 뭐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대선 주자급 차기 대선 주자급으로 격상돼 있는 경기지사 도전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그렇죠. 마땅한 경기지사 후보가 그러니까 필승 카드로서의 후보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안철수 그 대표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인수위원장 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트랙으로 갈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본인이 경기지사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글쎄 그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나왔었거든요. 대선 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유승민 의원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선 지형으로 대선 결과를 보면 서울은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경기는 졌단 말이에요. 5% 이상. 이거를 만약 이번 대선에 지방선거에서 수복하려면 상당한 이 파워가 있는 대선 주자급이 나서야 되는데 적절한 카드죠. 문제는 그동안에 대구 지역구를 굉장히 고집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이 TK 자산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그걸 강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거기서 또 한 번 국회의원을 한다 한들 그게 자산이 될까. 그리고 대구시장은 이미 뭐 홍카콜라 홍준표 의원께서 선점을 했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리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구시장보다는 경기지사가 훨씬 더 대선 주자급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선만 된다면 유승민 의원은 차기 그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을 쌓는 거죠. 두 분 다 가능성을 높게 보시네요. 물적 인적 자원이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뭐 마련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법인카드로 소고기는 안 사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왜 그러세요? 다 끝나. 저희가 경기도민이거든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어쨌든 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의 유승민이라는 후보가 우뚝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이제 대항마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민석 의원하고 조정식 의원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압니다.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까요? 선거는 의지만 갖고 신념만 갖고 당선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민석 의원이 높게 나오지만 과연 경기도지사 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김동연 전 장관의 차출론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다. 쉽게 김동연 장관에게 줄까? 아니면은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저 나갈게요 하면은 경기도 어떤 언론사에서 유승민 의원도 넣고 뭐 누구도 넣고 해가지고 여론조사 할 거예요. 돌리죠. 거기서 이제 이기는 분이 주도권을 갖게 될 텐데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유승민 의원이 떠오르게 되면 민주당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 놓고 고민하고 김동연 후보도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이제 합당이든지 뭔가 사전에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김동연 후보와 새로운 물결을 끌어안는 게 정치적으로 무슨 실익이 있을까? 민주당이 그런 어떤 이견이 나올 거고요. 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유승민 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부각이 되겠죠. 자, 30초 남았는데요. 그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뭐 합니까? 인수위 끝나면? 국무총리 될 가능성이 51%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을 위해서도. 이거 1시간 더 해야 될 지금. 인수위원장 잘 하실 것 같잖아요. 기대해 주세요. 새 정부 들어섰는데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인수위원장과 총리는 다른 거니까. 네. 여기까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토론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